솔직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한국이 멈춥니다. 미사일이고 뭐고 가야 하니 갑니다. 원유의 70%를 중동에 목줄 잡힌 나라. 에너지 의존도 압도적 1위인 대한민국. 기름길이 막히면 국가 전체가 마비되는 건 시간 문제였고 하버드 출신 석학들조차 한국의 침몰을 기정사실화하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이번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질 겁니다. 구조적으로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3배의 비용을 감수하며 아프리카로 도망칠 때 한국의 유조선들은 단 1도의 항로 변경도 없이 미사일이 빗발치는 사냥터로 정면 돌파를 시작한 겁니다. 무모한 도박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가장 정교한 수였던 대한민국의 행보, 그 압도적인 반전의 서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한국은 이번에 끝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22년 동안 중동 에너지 분쟁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은 단 하나였으니까요.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나라입니다. 버티다가 무너질 겁니다. 그때는 그것이 확신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저는 처음으로 제 계산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빅터 드라코프입니다. 폴란드 출신으로 현재 나토 에너지 안보 전략 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군정보 분석관 시절부터 해상 봉쇄와 에너지 전쟁 시나리오를 전문으로 다뤄왔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만 수십 가지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결과를 먼저 계산하는 것, 그게 제가 평생 해온 일입니다. 홍해 공격이 본격화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새벽 3시 브리핑룸 화면에 긴급 경보가 들어왔습니다. 홍해 남부 해역에서 유조선 한 척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특별히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예측해온 시나리오였으니까요. 후티 방운이 홍해에서 상선을 공격하기 시작한 건 그보다 훨씬 전부터였고 저는 이 상황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에 끼인 폭 50km의 좁은 물길입니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매일 이 구간을 통과합니다. 하루 환산으로 약 2천만 배럴. 그 숫자가 어느 날 갑자기 차단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공식 선언했고 하루 80척 이상이 오가던 항로에서 선박 운항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운 보험료가 폭등했고 대형 유조선들이 줄줄이 대기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단 하나의 선언이 세계를 멈춰 세운 겁니다. 그날 이후 국제 유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더니 이틀 만에 110시넬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40% 이상 뛰었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공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보면서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제가 설계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순간 분석가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여야 하니까요. 기름이 멈추면 경제가 먼저 멈춥니다. 이건 제가 22년 동안 반복해온 명제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1973년 오일 쇼크 때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1990년 걸프전 때 유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역사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이 사실을 증명해왔습니다. 에너지 공급이 흔들리면 물가가 오르고, 소비가 줄고, 성장이 멈추고, 결국 나라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번은 그 규모가 달랐습니다. 홍해와 호르무즈, 두 해협이 동시에 압박을 받는 상황은 제가 설계한 최악의 시나리오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각국의 에너지 의존도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어떤 나라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가? 그게 제가 해야 할 첫 번째 계산이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을 일부 보유하고 있고 미국은 자국 셰일 생산량이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육상 에너지 협력 루트를 이미 확보해두었죠. 물론 모두 타격을 받겠지만 이른바 완충 구조가 있습니다. 반면에 한 나라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그중 대부분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두 해협을 통과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중동 에너지 의존도 1위. 사실상 이 위기에 직격탄을 맞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를 수출하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구조만 놓고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모든 공장이, 그 모든 산업이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원유가 오는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서울발 보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코스피가 7% 급락했고 원화 환율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주유소 앞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현장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시민들은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지 물어보고 있었고 정부는 긴급 에너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기름이 어디서 오는지, 그 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국 사회 전체가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이 구조에서 버틸 수 없다.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22년 경력이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분명했고 저는 그 결론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실 한쪽 화면에서 새로운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서 저도 모르게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세계가 필사적으로 피하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한국이 움직인다는 보고를 확인한 순간 저는 잠시 그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아직 이릅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이 왜 그 선택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한국이 어떤 구조 위에 서 있는 나라인지를 먼저 봐야 하니까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볼수록 이 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구조적으로 취약한지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이 쓰는 기름 10통 중 7통은 중동에서 옵니다.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단순히 많이 의존한다는 게 아닙니다. 대안이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7통 중 절반 이상이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 두 해협을 통과해야만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원유가 출발을 못합니다. 홍해가 봉쇄되면 도착을 못합니다. 출발점과 도착점이 동시에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일본도 중동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오랜 기간 에너지 외교를 통해 일부 대안 루트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육상 파이프라인이 버텨줍니다. 해협이 막혀도 시베리아에서 기름이 내려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산 가스, 북해 유전, 아프리카 루트. 충격은 받겠지만 완충 구조가 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중동 에너지 의존도 1위. 이 타이틀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위험한 의미를 갖는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 충격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17달러까지 치솟자 한국 경제 전반이 연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됐고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가라앉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공장을 돌리는 기름이 끊긴다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반도체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 라인이 서고 조선소가 가동을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파급 효과가 어디까지 퍼지는지 저는 시뮬레이션을 돌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 시민들은 주유소 앞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지, 생활 물가가 어디까지 튈지 그 불안이 도시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비축유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2월 8일치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비축량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기준이 90일치인데 한국은 그 2배가 넘는 양을 확보해두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숫자를 희망의 근거로 보도했습니다. 시민들도 잠시 안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희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버티는 것과 살아남는 건 다릅니다. 208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해협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축유는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시간을 버는 동안 대안을 찾지 못하면 결국 똑같은 절벽 앞에 서게 됩니다.
그것도 비축유마저 바닥난 상태로. 저는 보고서에 판단을 추가했습니다. 비축유는 한국에게 시간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 구조에서는 버티다가 무너지는 게 먼저다. 22년 경력이 내린 냉정한 결론이었습니다. 감정은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그쪽이었으니까요. 저는 한국이 이 위기를 어떻게 버텨낼지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한계에 부딪히게 될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그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항로를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필사적으로 돌아서고 있는 그 바다를 향해 방향을 바꾸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홍해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오보라고 생각했습니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같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홍해 진입 금지를 해제했고 정유사들이 즉각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 보험까지 가입하면서 유조선을 띄웠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2번, 3번 확인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세계가 멈춘 순간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당시 홍해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티 방언의 공격으로 이미 50척 이상의 선박이 피격된 상태였습니다. 실제로 침몰한 배도 있었고 목숨을 잃은 선원도 있었습니다. 공격 방식이 더 문제였습니다. 드론은 레이더망을 낮게 통과했고 미사일은 경고 없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바브엘 만데브 해협에 들어서는 순간 그 선박은 이미 표적 목록에 올라가는 겁니다. 폭이 30km에 불과한 이 병목 구간에서는 회피 기동조차 불가능합니다. 도망칠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계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머스크, 하팡로이드, 에버그린,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줄줄이 홍해 운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회 항로로 전환했죠. 운임이 3배 가까이 뛰었고 운항 시간도 2주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그 바다를 피한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목숨보다 비싼 화물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내린 배경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인가? 아니면 단순한 무모함인가? 어느 쪽이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원유가 급하다는 건 압니다. 비축유가 버텨주는 시간이 한정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바다에 유조선을 보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홍해에서 피격된 선박들의 데이터를 보면 국적을 가리지 않고 공격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선박이라고 예외가 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바다는 피해야 할 곳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어땠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바다에 들어가겠다는 선원을 어떻게 모집했는지 그 과정이 순탄했을 리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 홍해에서 배가 침몰했다는 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선원들은 승선했습니다. 전쟁 보험이 가입된 배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바다를 향해 솔직히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멈추면 한국이 멈춥니다. 미사일이고 뭐고 가야 하니 갑니다. 저는 나중에 그 선원들의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거창한 명분이 아니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야 하니까 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 동안 에너지 전쟁을 분석해온 사람으로서 숫자와 데이터 뒤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제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무모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희망봉 우회로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쪽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무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건 용감한 선택이 아니라 위험한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한국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적어도 산업과 에너지 정책에서는 그렇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에너지 분야에서 내려온 결정들을 보면 치밀하고 계산적입니다. 즉흥적으로 보이는 선택 뒤에는 반드시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분명히 무언가 계산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 계산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납득할 만한 근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저기로 들어가는 겁니까?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에 빈칸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22년 동안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국가의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설명 가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 선택은 제가 가진 어떤 분석 틀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채우기 위해 저는 한국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수십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어떻게 되는가? 홍해가 봉쇄되면 어떻게 되는가? 두 해협이 동시에 압박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설계해 왔습니다. 숫자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바다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는 순간 시뮬레이션과 현실은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그 바다는 항로가 아니라 사냥터였습니다. 후티 방어는 이미 50척 이상의 선박을 공격한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는 실제로 침몰한 배도 있었고 목숨을 잃은 선원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공격 방식이 더 문제였습니다. 드론은 레이더망을 낮게 통과하도록 설계됐고 미사일은 어떤 경고도 없이 떨어졌습니다. 선박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에 진입하는 순간 그 바에는 이미 표적 목록에 올라가는 겁니다. 폭이 30km에 불과한 이 병목 구간에서는 회피 기동조차 불가능합니다. 속도를 높여도 방향을 틀어도 도망칠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이미 목표물이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피격 선박들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국적이 달랐습니다. 화물 종류가 달랐습니다. 선박 크기가 달랐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그 해협을 통과하려 했다는 것. 후티 방어는 선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공격의 이유였습니다. 세계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머스크, 하팡로이드, 에버그린.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줄줄이 홍해 운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가는 우호의 항로로 전환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희망봉을 도는 항로는 거리가 약 1만 킬로미터 더 늘어납니다. 운항 시간이 2주 이상 추가됩니다. 운임은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그 바다를 피한 겁니다. 세계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그 바다는 통과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아무리 원유가 급하더라도 유조선을 미사일 앞에 세우는 건 계산이 아닙니다. 보험사들마저 그 바다로 들어가는 선박의 계약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피격되면 원유도 선박도 선원도 전부 잃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 결정을 무모함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격 가능성, 수송 실패 시나리오, 그 이후 한국 에너지 수급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절박하기 때문에 무모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런데 데이터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점이 하나 눈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의 항로였습니다. 무작정 돌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경로가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 주변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아직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모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머리를 스쳤습니다. 22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제 확신이 그 순간 처음으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유조선의 항로, 그 경로 주변에 있던 무언가. 저는 그게 무엇인지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한국이 정말 아무 계산 없이 그 바다로 들어간 것이라면 왜 경로가 저렇게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는가? 무모한 결정은 대개 경로가 허술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절박하기 때문에 무모하게 들어가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파이프라인 관련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봤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인프라였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가동 현황 수치를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길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아라비아 사막을 가로지르는 1200km짜리 파이프라인입니다. 페트로라인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조물은 1981년에 완공됐습니다.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을 이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라인의 종착점이 어디냐 하면 홍해 서쪽 연안의 얀부항입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출발한 원유가 호르무즈 해협을 전혀 거치지 않고 사막을 가로질러 홍해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막힌 게 아니라 돌아간 겁니다. 저는 즉시 얀부항 최근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물동량이 330% 증가해 있었습니다. 평소의 3배가 넘는 물량이 이 항구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대형 유조선들이 이미 그 항구에 집결하고 있었고 실제로 원유가 선적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직후부터 이미 이 루트가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행선지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1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가 이미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푸자이라 항구에서도 보조 루트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동쪽 오만만과 맞닿은 이 항구는 봉쇄 구역 바깥에 위치합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이 루트를 통해서도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한 개의 루트가 아니었습니다. 2개의 루트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계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홍해로 유조선을 보낸 건 절박함이 아니었습니다. 파이프라인 루트로 원유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홍해를 통한 직접 수송도 병행한 겁니다. 리스크를 여러 루트에 분산시키는 구조였습니다. 한 루트가 막히더라도 다른 루트가 버텨주는 설계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아무 계산 없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저는 파이프라인 완공 연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981년입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건설붐을 일으키던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저는 그 연결고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확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위기를 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움직일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22년 동안 저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을 따른다. 감정도 선입견도 국적도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내린 판단이 틀렸다고. 한국은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데 저는 아직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파이프라인 루트도 있고 대체 원유도 확보하고 있는데 왜 한국은 굳이 그 위험한 바다로 유조선을 직접 보낸 겁니까? 경로가 구체적으로 설계돼 있었다는 것, 그 항로 주변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저는 아직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의 항로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천천히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틀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게 이 일을 22년 동안 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데이터가 말하는 결론을 따릅니다. 감정도 선입견도 국적도 개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파이프라인 루트를 확인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구조를 표면이 아니라 뿌리부터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의존도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 나라를 분석해 왔는지가 드러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1973년 오일 쇼크를 직격으로 맞은 나라입니다. 당시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산업 기반도 부족했고 외화도 없었고 에너지를 대체할 수단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넉 달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하는 동안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깊었는지는 이후 한국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한국은 다시는 그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듯 조용히 그리고 집요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추교 시스템이 그 결과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 기준이 90일치입니다. 한국은 208일치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숫자가 아닙니다. 오일 쇼크 이후 수십 년에 걸쳐 한 방울 한 방울 채워온 결과입니다.
지하 저장 시설을 짓고 분산 배치 시스템을 설계하고 비상 파이프라인을 연결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 조용히 쌓아왔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다변화였습니다.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중동 의존도를 줄이는 작업을 조용히 해왔습니다. 미국산 원유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고 서아프리카 루트를 확대해왔습니다.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에는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비로소 대안을 찾은 게 아니라 위기가 오기 전에 이미 대안을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4대 정유사가 위기 직후 즉각 비상 가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도 이미 그 시나리오가 짜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력이었습니다. 원유 공급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게 전력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난방이 끊기고 도시가 어두워지는 시나리오. 저도 그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력 생산의 30% 이상을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도 돌아가는 발전소가 이미 국가 전력의 핵심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원유 공급이 흔들려도 전기는 멈추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확인하고 나서 한국이 이 위기에서 왜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는지 하나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위기가 올 것을 알고 있었다. 정확히는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지금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분석할 때 현재의 숫자만 봤습니다. 중동 의존도 70%, 해협 통과 비율 60%. 그 숫자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만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뒤에서 한국은 이미 그 위험을 알고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하나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비축유도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루트도 있습니다. 대체 원유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굳이 보험사마저 손을 뗀 그 바다로 유조선을 직접 보낸 겁니까? 수십 년 동안 준비해온 나라가 가장 위험한 선택을 동시에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열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의 항로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항로 주변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화면에서 스쳐 지나갔던 그것, 아직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그것, 저는 그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하면서도 처음에는 제 눈을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데이터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통과하는 그 항로 인근에 정확히 그 길목에 군함 한 척이 배치돼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베이스를 열었습니다. 청해 부대, 2009년부터 아덴만 일대에 파견된 한국 해군 특수기동부대입니다. 공식 임무는 해적 퇴치와 해상 안전 확보입니다. 저는 이 부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너지 전쟁 분석에서 진지하게 다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해적 퇴치 부대와 에너지 수송은 다른 카테고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저는 청해 부대의 과거 기록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작전 앞에서 멈췄습니다. 2011년 1월 아덴만 여명 작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선박 3호 주얼리호였습니다.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혀 있었습니다. 배는 이미 해적들의 통제하에 들어간 상태였고 국제사회는 협상을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청해 부대가 출동했습니다.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6분 만에 상황이 끝났습니다. 해적 8명을 사살하고 선원 전원을 구출했습니다. 6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인질 구출 작전이 얼마나 복잡한지, 변수가 얼마나 많은지 이 분야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압니다.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청해 부대는 6분 만에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그 작전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부대를 에너지 안보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대가 홍해 입구에 있었습니다. 한국 유조선이 통과하는 그 항로를 정확히 그 길목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이 왜 그 위험한 바다로 유조선을 보낼 수 있었는지,
보험사도 손을 뗀 그 바다를 왜 한국만 통과할 수 있었는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포기한 그 항로를 왜 한국 선박은 계속 밀고 들어갔는지, 혼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청해부대가 앞에서 길을 열고 있었습니다. 보호받는 국가에서 스스로 길을 여는 국가로. 저는 그 장면을 데이터로 확인하면서 22년 동안 분석가로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차갑게 계산해야 할 순간에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바다에는 이미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퍼즐 조각을 다시 늘어놓았습니다. 208일치 비축유, 파이프라인 루트, 시대 정유사 비상 가동, 원자력 전력, 그리고 청해부대. 이것들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대응책이 아니었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동시에 작동하도록 설계된 하나의 거대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 구조의 표면만 봤습니다. 숫자만 봤습니다. 그 숫자 뒤에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길은 발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직접 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위기를 분석해왔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순간을 데이터로 봐왔습니다. 에너지가 끊기고, 경제가 흔들리고, 사회가 붕괴하는 순서를 수십 번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국가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고. 한국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이 맞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알게 됐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한 번 이 위기를 이겨낸 나라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위기를 통해 전혀 다른 나라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1973년이었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오일 쇼크입니다. 국제 유가가 넉 달 만에 4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전 세계 경제가 흔들렸고 특히 자원이 없는 나라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산업 기반도 부족했고 외화도 없었고 에너지를 대체할 수단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가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때 선택이 바뀌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위기의 진원지를 향해 오히려 다가간 겁니다. 아랍 국가들과의 외교 관계를 전환했고 한국 기업들의 중동 진출을 국가 차원에서 밀어붙였습니다. 석유를 살 돈이 없으면 석유를 파는 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이 움직였습니다. 현대건설을 이끌던 정주영은 사우디아라비아 건설 수주에 뛰어들었습니다. 건설 경험도 부족했습니다. 사막 환경도 낯설었습니다. 중동 시장에 대한 노하우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뛰어든 겁니다. 당시 국제사회의 시선은 지금 홍해 유조선을 바라보던 시선과 똑같았습니다. 무모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 사막에서 도로를 깔고 항구를 짓고 도시를 세웠습니다. 22만 명이 넘는 한국 노동자들이 그 뜨거운 사막으로 건너갔습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낯선 땅에서 그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들이 벌어온 외화가 한국 경제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그 성장의 뿌리가 거기 있었습니다. 중동 건설 수입이 당시 한국 외화 수입의 85%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얌부항, 사우디 서쪽 홍해 연안의 그 항구는 한국 건설사들이 땀을 흘리며 지은 시설입니다. 한국 노동자들의 손때가 배어있는 그 항구에서 지금 한국을 향한 원유가 선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믿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50년 전 아무도 오지 않으려 하던 그 사막에 한국이 먼저 왔기 때문입니다. 사막에서 시작된 선택이 바다에서 돌아온 겁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번 위기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운이 아닙니다. 208일치 비축유도, 파이프라인 루트도, 청해부대도, 중동과의 신뢰 관계도 전부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만들어진 것들이 아닙니다. 위기가 오기 훨씬 전부터 다음 위기를 생각하며 쌓아온 것들입니다. 세계는 길이 막히면 돌아갑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막힌 길 앞에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관계를 만들었고 더 단단한 구조를 쌓았습니다. 저는 빅터 드라코프입니다. 22년 동안 위기를 분석해왔습니다. 수많은 나라를 봐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한국은 위기를 버티는 나라가 아닙니다. 위기를 통해 길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한국은 위기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더 단단해지는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